70년간 굳건했던 한미동맹이 하루아침에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 역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7월의 그 속보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을 뒤바꿔 놓았어요. 국방부 전략 자문으로 20년 넘게 일하면서 수많은 국제 정세 변화를 목격해왔지만 그날처럼 충격적인 순간은 없었습니다. 단 한 줄의 뉴스 자막이 어떻게 세계 질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지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더 많은 감동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7월 어느 무더운 오후, 저는 집 거실에서 평소처럼 CNN 뉴스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가운데 앵커의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화면 하단에 빨간 띠가 나타나더니 속보 자막이 올라왔습니다. 미국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검토 중. 그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소파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국방부 민간 전략 자문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외교적 움직임들을 봐왔지만 이번 소식은 뭔가 달랐습니다. 단순한 협상용 메시지나 언론 플레이가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저는 즉시 핸드폰을 들어 워싱턴 DC에 있는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국무부 한국 데스크에 있는 마이클에게 걸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거웠고 이번 사안이 단순한 협상용 메시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백악관 내부에서 실제로 검토하고 있다는 정보가 돌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두 번째로 펜타곤의 옛 동료 제시카에게 전화했을 때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진짜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있지만 아직 확정은 아니라는 신중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어요. 저녁 무렵까지 여러 채널을 통해 정보를 수집했지만 모든 신호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번 주한미군 철수 검토는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 변화의 신호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만약 정말로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한다면 동아시아 전체의 균형이 어떻게 변할까?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전략적 구도가 송두리째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노트북을 열어 긴급 분석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어요. 오랜 경험상 이런 중대한 변화의 신호가 나타났을 때는 즉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키보드를 두드리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이미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구체적인 정보 수집과 분석에 들어가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이 소식이 단순한 속보로 끝날지 아니면 역사의 전환점이 될지는 앞으로 며칠이 결정할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속보가 나온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국방부 민간 전략 자문으로 일하면서 생긴 습관이 하나 있어요. 중대한 외교적 변화가 감지되면 반드시 지도를 펼쳐놓고 그 영향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벽면에 걸린 커다란 동아시아 지도 앞에 서서 빨간 펜을 들었어요. 한반도에 위치한 주한미군 기지들을 하나씩 지워보기 시작했습니다. 오산, 평택, 용산, 군산. 익숙한 지명들이 지도에서 사라질 때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이 함께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한반도가 빠진 동아시아 지도는 놀라울 정도로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마치 퍼즐에서 가장 핵심적인 조각 하나를 뺀 것 같았어요. 일본이 갑자기 최전선으로 밀려나고 대만은 완전히 고립된 섬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태평양으로 향하는 길이 훨씬 넓어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컴퓨터를 켜고 지난 10년간의 전략 보고서들을 다시 검토해 봤습니다. 미국의 아시아 전략은 한반도를 중심축으로 하는 허브 앤 스포크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없다면 일본 하나로는 중국의 서태평양 진출을 견제하기 어려웠습니다. 대만 역시 한반도라는 완충지대 없이는 훨씬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 같았고요. 오후에는 동료들과 비공식 회의를 가졌습니다. 참석자들 모두 비슷한 우려를 표했어요. 중국 전문가인 리처드는 베이징이 이미 한반도 공백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산하고 있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담당 수자는 도쿄가 느낄 안보 공백감이 얼마나 클지 걱정했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태평양 전략을 담당하는 톰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는 주한미군 철수가 단순히 한반도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글로벌 해양 전략 전체를 재설계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어요. 서태평양에서의 미국 영향력 유지가 근본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다시 지도 앞에 섰어요. 이번에는 중국의 시각에서 바라봤습니다.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한다면 중국 해군의 태평양 진출 경로가 얼마나 자유로워질지 상상해봤어요. 제1도련선이라 불리는 방어선에 큰 구멍이 뚫리는 셈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가장 핵심적인 질문에 도달했어요. 과연 미국이 한국 없이도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괌과 하와이의 미군 기지들만으로는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호주나 필리핀과의 협력을 강화한다고 해도 한반도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는 없었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을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해왔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미국 전략의 핵심 기둥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빠진 조각은 단순히 하나의 동맹국이 아니라 전체 구조를 떠받치는 주춧돌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실을 나서면서 머릿속으로는 이미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이런 분석들이 과연 상부에서 제대로 고려되고 있을까 하는 의문과 함께 더 구체적인 자료들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래된 보고서들 중에 지금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지도 분석을 마친 다음 날, 저는 사무실 한쪽 구석에 쌓여있던 오래된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라는 충격적인 소식 이후 과거의 전략 분석들을 다시 들여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지금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통찰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먼지가 쌓인 파일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면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내부 메모들을 뒤적였습니다. 대부분은 일상적인 정책 브리핑이나 예산 관련 문서들이었지만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견했어요. 한국 없이 설계된 전략은 존재하지 않는다. 2018년에 작성된 이 내부 메모는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했을 때 작성된 것 같았습니다. 저자는 국방부 정책기획실의 수석 분석관이었던 마가렛 윌슨이었어요. 그녀는 제가 존경하는 선배 중 한 명이었는데 이미 몇 년 전에 은퇴하셨죠. 보고서를 천천히 읽어내려가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가렛은 이미 7년 전에 지금 우리가 직면한 상황을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한반도에서의 미군 철수가 단순히 비용 절감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글로벌 패권 구조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중국의 반응에 대한 분석이었어요. 마가렛은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중국이 즉시 대만 압박을 강화할 것이며 동시에 남중국해에서의 활동도 더욱 공격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북한 역시 핵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일본에 대한 전망이었습니다. 마가렛은 한국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일본이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을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이는 동아시아 전체의 핵 균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시나리오였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서 마가렛은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보호해주는 약소국이 아니라 미국의 아시아 전략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파트너라는 것이었어요. 지정학적 위치, 경제력, 군사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과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전략적 가치를 고려할 때 한국의 역할은 대체 불가능하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새롭게 깨달았어요. 7년 전 마가렛의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의 대만 주변 군사활동 증가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그녀의 예측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분석이 담긴 보고서가 왜 먼지 쌓인 상자 속에 방치되어 있었을까요? 당시 정책 결정자들이 이 경고를 제대로 고려했다면 지금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저는 이 보고서를 복사해서 현재 한국 담당 동료들에게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과거의 통찰이 현재의 위기를 이해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마가렛의 분석이 옳다면
우리는 지금 매우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렛의 보고서를 발견한 지 사흘 후, 저는 오랜 동료인 데이비드 김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는 국방정보국에서 10년 넘게 한국 담당 정보 분석관으로 일했던 인물이에요. 현재는 민간 싱크탱크로 자리를 옮겼지만 한반도 정세에 대한 그의 통찰력은 여전히 워싱턴에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DC 다운타운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평소 유쾌한 성격의 데이비드였지만 그날은 표정이 사뭇 진지했습니다. 커피를 주문한 후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데이비드는 먼저 주변을 둘러본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주한미군 철수 검토가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저와 의견이 일치했어요. 하지만 그가 제시한 철수 배경에 대한 분석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철수 검토의 진짜 이유는 한국의 무기 수출 때문이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무기를 수출한다고 해서 미군이 철수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데이비드는 태블릿을 꺼내 최근 데이터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한국의 무기 수출액이 170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수치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이는 전 세계 무기 수출 순위에서 한국을 8번째로 올려놓은 기록적인 숫자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수출 품목의 변화였어요. 과거에는 주로 소형 무기나 부품 수출에 그쳤던 한국이 이제는 전투기, 전차, 포병 시스템, 심지어 잠수함까지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KF-21 전투기는 인도네시아와의 공동 개발로 시작되어 이제 여러 국가들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고요. 데이비드가 보여준 자료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현무미사일 시스템의 수출 현황이었습니다. 폴란드에 이어 여러 유럽 국가들이 한국산 미사일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이는 전통적으로 미국이 독점해왔던 시장에서 한국이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경쟁이 아니었어요. 데이비드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무기 수출 방식이 미국과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미국은 무기를 팔 때 주로 완제품만 제공하고 기술 이전은 최소화하는 방식을 택해왔어요. 반면 한국은 기술 이전, 현지 생산, 공동 개발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은 구매국 입장에서 훨씬 매력적이었어요.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방산 기술을 습득하고 자체 방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폴란드의 경우 한국으로부터 K2 전차와 천무 다연장 로켓을 도입하면서 동시에 현지 생산 기술도 이전받았습니다. 데이비드는 이것이 미국 방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어요. 한국이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완성형 방어 구조였습니다. 전투기부터 미사일, 레이더, 지휘통제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체계로 연결되어 있었고, 이는 미국이 제공하지 못하는 통합적 솔루션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미국 무기의 구매국이 아니라 경쟁 상대가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더 나아가 한국의 무기 수출 성공은 다른 동맹국들에게도 새로운 옵션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데이비드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한국은 보호받아야 할 동맹이 아니라 경쟁 구조를 설계하는 국가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이 한국을 지켜줄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워싱턴의 일부에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데이비드와의 만남 이후 저는 한국의 무기 수출 현황을 더 자세히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국방부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지난 5년간의 글로벌 방산 시장 동향을 분석해 봤어요. 그 결과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KF-21 전투기 프로젝트부터 살펴봤어요. 이 전투기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와의 공동 개발로 시작되어 이제 말레이시아, 이라크,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거든요. 가격 경쟁력도 뛰어났지만 더 중요한 건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포함한 패키지 딜이었습니다. 현무 미사일 시스템의 성공 사례는 더욱 놀라웠어요. 폴란드가 현무2를 도입한 후 NATO 내에서 한국산 미사일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패트리어트나 사드에 의존해왔던 유럽 국가들이 이제 한국의 천무, 다연장 로켓과 철매2 시스템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이 제공하는 완성형 방어 구조였습니다. 단순히 개별 무기 시스템을 파는 것이 아니라 조기경보 레이더부터 요격 미사일, 지휘통제 시스템까지 모든 것을 하나의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었어요. 이는 구매국 입장에서 볼 때 즉시 운용 가능한 완전한 방어망을 얻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미국 방산업계의 반응도 조사해봤어요.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보잉 같은 대형 방산업체들이 내부적으로 한국을 새로운 위험 요소로 분류하기 시작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특히 중동과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한국 업체들과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었어요. 더 깊이 파고들어 보니 한국의 무기 수출 전략이 얼마나 치밀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정치적 이유로 무기 수출을 제한하는 국가들을 타겟으로 삼고 있었어요. 또한 기술 이전을 원하지만 미국이 거부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사례를 자세히 분석해보니 이런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폴란드는 K2 흑표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 천무 다연장 로켓 290문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총 계약 규모가 15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한국과가 체결한 방산 수출 계약 중 역대급 규모였어요. 하지만 계약 금액보다 더 중요한 건 계약 조건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완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생산 기술을 이전하고 폴란드 업체들과 합작 투자를 진행하며 심지어 차세대 무기 개발에도 폴란드를 파트너로 참여시키고 있었어요. 이런 방식은 미국의 전통적인 무기 수출 방식과 정반대였습니다. 미국은 핵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 이전을 최소화하고 동맹국들이 미국 무기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전략을 써왔거든요. 반면 한국은 기술 공유를 통해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가 미국의 동맹 전략에 미칠 영향을 계산해봤어요. 만약 더 많은 동맹국들이 한국식 방산 협력 모델을 선호하게 된다면 미국의 방산업계뿐만 아니라 동맹 관리 체계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건 한국의 방산 기술 수준이 급속도로 향상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제 한국은 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도 독자적으로 최첨단 무기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KF-21의 경우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AESA 레이더와 IRST 센서를 한국이 독자 개발해서 장착했거든요. 이런 분석을 마치고 나니 데이비드의 말이 완전히 이해되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보호를 받는 동맹국이 아니라 미국과 경쟁하는 파트너가 되었다는 것이 현실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전략적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현황을 분석한 지 일주일 후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자료를 보고 분석해도 실제 현장을 직접 보지 않고는 상황의 진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개인 휴가를 내고 서울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천 공장으로 향했어요. 사전에 연락을 취해 KF-21 생산시설 견학을 신청해놨거든요. 국방부 전략자문이라는 신분 덕분에 일반인들은 볼 수 없는 내부 시설까지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공장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받은 충격은 시설의 규모와 자동화 수준이었어요. 거대한 조립 라인에서 로봇들이 정밀하게 전투기 부품들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나 보잉 공장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최첨단 시설이었어요. 아니,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안내를 맡은 김 차장의 설명에 따르면 이 공장은 연간 50대의 KF-21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했어요. 현재 인도네시아 공군용 48대와 한국 공군용 120대 생산이 예정되어 있지만 추가 수주가 들어오면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전투기 자체의 성능이었어요.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지만 일부 기능은 5세대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AESA 레이더와 전자전 시스템은 미국의 F-35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준이라고 기술자들이 자신있게 설명했어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AI 전투 알고리즘의 적용이었습니다. KF-21에는 실시간 전장 상황 분석과 최적 공격 경로 계산을 수행하는 AI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었어요. 이는 조종사의 부담을 크게 줄이고 전투 효율성을 높이는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이틀째에는 대전에 있는 한화 시스템을 방문했습니다. 현무 미사일과 천무 다연장 로켓을 생산하는 곳이었어요. 여기서 본 것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분산된 센서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장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표적을 식별해 공격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기술진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미국과 근본적으로 다른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어요. 미국이 주로 위성과 대형 레이더에 의존하는 중앙집 중식 시스템이라면 한국은 수많은 소형 센서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분산형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의 장점은 생존성이었어요. 일부 센서가 파괴되어도 전체 시스템은 계속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시간 데이터 처리 능력도 뛰어났어요. 중앙 서버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현장에서 즉시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구조였거든요. 셋째 날에는 경기도 성남에 있는 LIG넥스1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서는 해상 감시 레이더와 함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차세대 이지스 시스템에 해당하는 한국형 전투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함정뿐만 아니라 육상의 미사일 기지, 공중의 조기 경보기, 심지어 우주의 정찰 위성까지 모든 감시 자산을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 네트워크였어요. 미국이 아직도 각 군종별로 분리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과 대조적이었습니다. 사흘간의 현장 방문을 마치고 호텔에서 정리를 하면서 깨달은 건 한국의 방산 기술이 단순히 미국을 따라잡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오히려 사고방식 자체가 달랐습니다. 미국이 압도적인 화력과 기술적 우위에 의존한다면 한국은 효율성과 적응성에 중점을 두고 있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이 모든 시스템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개별 무기의 성능도 뛰어났지만 전체적으로 통합된 방어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 진짜 혁신이었어요. 이는 미국이 제공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군사 솔루션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저는 지난 사흘간 현장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사실들을 종합해서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방산 기술의 현재와 미국에 대한 전략적 함의였어요. 50페이지 분량의 이 보고서에는 제가 직접 본 모든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결론은 명확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군사 기술에 의존하는 국가가 아니며 오히려 일부 분야에서는 미국을 앞서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분산형 방어 네트워크와 AI 기반 전투 시스템은 미국이 벤치마킹해야 할 수준이라고 평가했어요. 월요일 오전, 저는 이 보고서를 국방부 정책기획실의 스티브 국장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는 제가 10년 넘게 함께 일한 상사였고 항상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중시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 보고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해 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받은 피드백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스티브 국장은 저를 따로 불러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분석이 전문적이고 상세하지만 일부 내용이 과도하게 한국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지적이었어요. 특히 한국 기술이 미국을 앞선다는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제가 직접 본 것들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KF-21의 AI 전투 알고리즘, 분산형 센서 네트워크, 통합 방어 시스템의 혁신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어요. 하지만 스티브 국장의 반응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한국 측의 홍보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했어요. 또한 실제 전투에서 검증되지 않은 기술들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분석이 의회나 언론에 알려지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어요.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보고서가 내부 검토 과정에서 과잉평가로 분류되어 배포가 제한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원래 국방부 고위 간부들과 관련 부서에 배포될 예정이었지만 이제 극히 제한된 인원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의 반응도 미묘했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마크가 점심시간에 조심스럽게 귀띔해줬습니다. 최근 한국 관련 정보는 가능한 한 줄여서 보고하라는 비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이 내려왔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한국의 군사기술 발전에 대한 내용은 민감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또 다른 동료인 제니퍼는 더 구체적인 이유를 알려줬어요. 최근 의회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데 한국의 군사력이 과도하게 평가되면 철수 찬성론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정확한 정보와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정치적 고려 때문에 진실을 왜곡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기까지 했어요. 한 달 후, 저는 더 큰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저를 불러서 최근 제 분석 성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알려줬어요. 특정 국가에 대해 지나치게 호의적인 시각을 보이는 것은 전략 분석관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제가 앞으로 한국 관련 분석에서는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어요. 동맹국의 성취를 인정하는 것과 과대평가하는 것은 다르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제 분석 활동에 대한 제재 조치나 다름없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목격한 것들이 정말 과대평가였을까요? 아니면 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조직의 문제였을까요? 어느 쪽이든 전략 분석가로서 제 신념과 조직의 요구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조직 내에서 침묵을 강요받은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전략 분석가로서 제가 목격한 진실을 알리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개인 블로그를 개설하고 조심스럽게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글의 제목은 동아시아 안보 환경의 변화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었어요. 직접적으로 한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지역 내 새로운 군사기술, 강국의 부상과 그것이 미국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다뤘습니다. 반응은 예상보다 뜨거웠어요. 며칠 후 두 번째 글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했습니다. 4.5세대 전투기의 혁신과 기존 전략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KF-21의 기술적 성취를 간접적으로 소개했어요. AI 전투 알고리즘과 분산형 센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놓치고 있는 기술 트렌드를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 글에서는 드디어 핵심을 건드렸어요. 동맹의 진화 보호자와 피보호자를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독립적인 군사 강국이 되었다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이 글이 올라간 후 블로그 방문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어요. 한 주가 지나자 워싱턴의 여러 싱크탱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와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고 일부 의회 보좌관들도 비공식 브리핑을 요청했어요. 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내에서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상사인 스티브 국장은 저를 따로 불러서 개인 활동이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동료들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일부는 제가 한국 정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저는 계속 글을 썼습니다. 네 번째 글에서는 미사일 방어의 패러다임 변화를 다뤘어요. 한국의 현무 미사일과 천무 시스템이 어떻게 기존의 방어 개념을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미국의 패트리어트나 사드 시스템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했습니다. 다섯 번째 글은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주한미군 철수 논의의 진짜 이유라는 제목으로 데이비드로부터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방산업계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것이 철수 논의에 숨겨진 배경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이 글이 올라간 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CNN과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국방부에서는 제게 공식적인 경고장을 발송했습니다.
기밀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조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6번째 글에서는 마침내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한국 없는 전략을 짤 수 있는가? 제목 그대로였어요. 지난 몇 개월간 제가 수집하고 분석한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이 이제 미국에게 전략적으로 의존해야 할 존재가 되었다는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이 글에서 저는 처음으로 개인적인 경험을 공개했어요. 한국 현장 방문에서 목격한 것들, 그리고 그 후 조직 내에서 받은 압박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되었는지에 대한 성찰도 포함했어요. 마지막 7번째 글의 제목은 전략은 이제 그들 것이다였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군사 기술로 새로운 전략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인정하고 새로운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어요. 과거의 보호자 피보호자 관계에서 벗어나 진정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이 시리즈 글들이 모두 공개된 후 워싱턴의 정책 커뮤니티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일부는 제 분석에 동의하며 새로운 시각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다른 일부는 동맹국에 대한 과대평가라며 비판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고 미국이 변화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적응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유익할 거라고요. 이제는 한국과 함께 새로운 전략을 써나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